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강 미중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저자 존 폼프렛, 저널리스트. 전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미중관계에 대한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하게 요동친 미중관계만큼 극적인 변화를 상상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분란을 만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부추기면서 두 나라는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그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화 속에서 중국이 공산국가로 거듭났던 이래로 미중관계가 이처럼 요동친 적은 없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두 나라 지도자의 독단적 신념이 불꽃을 튀면서 가속화됐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르게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국가주의에다 정경유착적 기업국가론, 포퓰리즘 등을 터뜨리며 백인 노동자 계층에 파고들었다. 그러자 시진핑은 외국 혐오주의와 한족 우월주의로 맞받아쳤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한 자국 지역들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트럼프가 난민 가족의 아이를 철창에 가둬 격리시킨 일은 마치 아이들이 투닥거리며 싸우는 모양새와 같았다. 트럼프는 닉슨 이래 민주, 공화 양당 진영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입장을 미련 없이 걷어차 버렸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관여 정책으로 중국 정권과 대화합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입장이었다. 1967년 닉슨이 말했듯 중국은 너무 큰 나라이므로 중국이 야망을 이루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적대감을 부추기거나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식의 노선을 끝장냈다. 대안이 없는 트럼프의 반중국 정책. 트럼프가 미국이 견지했던 기존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더 낫게 행동하리라는 약속, 쉽게 깨지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미국 방식으로는 중국을 서구적 가치에 융합시키지 못했다. 일찍이 국무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리처드 아미티지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런 정책은 돈을 들여 나쁜 버릇을 가르치는 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낡은 정책 대신 잘 기능하는 새 패러다임을 내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치투로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돼 있다는 환상적인 생각은 이론의 창고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미중관계에 연연하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면 된다는 트럼프의 생각 역시 동맹을 다루는 그의 거친 방식과 함께 퇴출을 면할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팀은 중국의 체제가 상상 이상의 포식자라는 점을 간파했다. 과거 중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미 해병대 정보장교를 역임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류한 매튜 포팅어가 이끄는 이 팀은 비록 가다서다를 반복할지언정 중국은 더 자유로운 나라로 진화해가는 나라다라는 예전의 중국관에서 탈피했다. 대신 중국을 대책 없는 레닌주의 국가로 이해했다. 정치 철학으로서 레닌주의는 갈등을 지지하고 지배를 지향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눈에 중국은 미국을 지정학적, 전략적, 상업적, 과학적으로 누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순진하게도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이 시각으로 보자면 미국이 윈윈을 말할 때 중국은 좋았어, 우리가 두 번 이긴다는 뜻이군이라고 생각한 셈이다. 레닌주의와 자본주의가 교묘히 섞인 중국식 권위주의를 두고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정치철학자 티머시 같은 애시의 말이 적절하다고 여겼다. 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계적인 적으로 20세기의 대부분을 풍미한 파시즘 및 공산주의 체제와 같다라고 했으며 이런 중국의 모델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개도국에게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근대화에 이르는 길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썼다. 이 같은 중국과는 2017년 12월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가 처음으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의 하나이자 패권 경쟁 국가로 묘사함으로써 공인됐다. 이후 2018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해외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정책이 서구, 특히 미국의 값진 기술을 파헤쳐내서 중국 기업들이 서구 기업들과 단지 경쟁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없애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중국으로의 미국의 입장선에는 미국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다. 2020년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3분의 2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는 이 센터가 해당 문항을 처음 넣은 2005년 이래 최대 수치였다. 중국에 호감을 표시하는 미국인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였다. 다시 한번 미국의 대중국 관계는 비방과 공포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근본으로 돌아간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도 진자는 움직였다. 그 방향은 증오와 불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었다.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자극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참담할 정도로 잘못 대처한 일은 2007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 시기에 처음 나타났던 우리가 이겼다는 내러티브를 중국에 다시 고조시켰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심야 뉴스는 매일 밤 15만 명 이상으로 치솟고 있던 미국의 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종종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중국의 확진자 수를 비교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추한 지향구호 중국을 키워주는 트럼프라는 비아냥조의 별명을 얻었다. 많은 중국인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로 비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도 그동안의 적극적 변화 조치들, 즉 많은 이들에게 중국이 더 자유롭고 더 개방된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조치들을 거둬들였다. 시진핑의 영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적이던 근본으로 돌아갔으며 중국 사회에서 미국식 사고방식을 퇴출시키려고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부문 깊숙이 그 촉수를 뻗쳤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자선단체와 환경단체를 압박하며 국경지대와 홍콩, 신장 등에서 양심수들을 양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암초와 산호초들을 섬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100만 제곱마일의 해역을 제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학들의 호의와 개방성을 악용해 산업기술을 훔치며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사이버 정보 탐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버렸으며 민주대만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한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문화의 핵심에 퍼뜨릴 방법을 찾고 있다. 거의 1세기 동안 미국 영화와 농구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으로 흘러드는 수단이었다. 중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얼마나 매료됐던지 1950년대 상하이의 공산당 지부는 미국 영화 수입 중단 조치를 늦춰달라고 중앙정부에 호소할 정도였다. 농구공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방에 넣어 중국에 들여왔는데 20세기 초에는 운동을 잘하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미국처럼 바꿔나간다는 젊은 중국의 이미지에서 핵심을 차지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이런 영향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기로 작정했고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용해 변화를 밀어붙였다. 중국의 검열은 할리우드를 굴복시켰고 미국 영화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휴스턴 로키츠 구단의 단장이 2019년 10월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트윗을 올리자 중국 정부는 미국 NBA 농구를 아예 퇴출시켜버림으로써 그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돈벌이를 눈앞에서 잃도록 만들었다. NBA가 2020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을 때 그 트윗 사건으로 낭패를 봤던 선수, 감독, 직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세기 이상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을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위층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중국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는 공식적 인식이 일절 없다. 중국 공산당이 1989년에 낸 전략 전술집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던 당시의 시위를 부추기고 미중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덩샤오핑이 미국을 맹렬하게 비판한 대목이 있다. 수십 년 뒤 중국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그 문구를 써먹었다. 트럼프의 역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다양한 중국 상품들에 그가 마구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그다지 개선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에 여러 규제 조치로 대응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이 그런 인권 탄압을 하도록 사실상 부추긴 미국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2019년 6월 29일 오사카에서 진행 중이던 G20 정상회의의 한쪽에서 트럼프는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에 따르면 시진핑에게 집단 수용소화하고 있던 구역에 수십만의 위구르계 무슬림을 강제 수용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첨단 부품 보급선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지지한 트럼프의 결정은 적절했다. 또한 안보 문제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진핑과 사적인 전화를 한 뒤 화웨이와 GT 이중흥 통신에 내렸던 제외 조치를 철회하려고도 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늘 그가 좋아하는 독재자들에게 사적인 호의를 베풀고자 했다. 트럼프는 대만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대규모의 무기 판매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최근의 역사에서 대중 관여 정책을 후퇴시킨 첫 번째 행정부인데, 이는 관여를 통한 유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는 믿음을 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버락 오바마의 임기 8년 동안 양국 간 100회 이상의 정부 지원 집담회가 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단순했고 겉보기에는 정확했다. 그런 집담회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보다 때려치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TPP 무역협정도 저버림으로써 또 다른 기회를 잃었다. 이로써 그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국제 기준에 따른 무역 관행 조정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어렵게 됐다. 그가 말하는 미국이 먼저다는 곧 미국은 혼자다였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준비. 2020년 조 바이든의 당선은 미중 관계의 균형을 회복시킬 기회를 마련했다. 어떤 이들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관계가 전처럼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 봤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보다 바이든은 중국을 더 정확하게 직시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전보다 더 낮게 건설할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앞서 냉전 때 소련을 상대로 했던 일과 같았다. 자국을 더 풍요롭고 역동적이며 민주적 가치가 새롭게 피어나는 모범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위선적이거나 허약한 나라임이 드러난다면 결코 중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미국이 중국을 모든 면에서 상대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다. 미국은 홍콩과 대만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버텨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팬데믹, 국제 경제 질서의 혼란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고난도 문제에 트럼프가 내놓은 답은 그냥 관계를 단절한다였다. 이에 반해 오바마는 다른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잘못 짚었다.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실존적 사안들에서는 협력해올 것이다. 미 국무부의 누군가가 중국 인권에 대해 부드러운 으름장을 놓아서도 아니고,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차단해서도 아니며,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 된다면 말이다. 중국에 대한 정책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중 관계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지킨다고 해서 서부 태평양을 중국의 군함과 상선이 휘어잡는 곳으로 만든다거나 대만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사실 대만에서 민주주의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이며, 중국과 그 주변 세계에 미국이 지난 2세기 동안 관여해온 모든 것의 핵심을 이룬다. 더 나아가 중국 지도자들은 여기서 미국이 하나라도 양보할 경우 그것을 호의가 아니라 허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은 더 많이 욕심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초강 대국인 까닭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덕분이지 그들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에서 맺은 우호 관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할 때 기본적인 고려 대상으로 전제돼야 한다. 이 우호 관계는 강화돼야 하며 한국, 일본, 심지어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심술사나운 위협으로 약화돼서는 안 된다. 미중 관계 발전의 키워드는 상호성이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국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언론인, 연구원, 학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얽어매왔다. 이제는 균형을 잡을 때다. 마지막으로 관여 정책은 트럼프가 자초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미중 관계의 방법론에 복귀해야 한다. 관여 정책이 오명을 가지게 된 까닭은 여러 행정부들이 그 내용보다는 외양을 가지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관여만을 위한 관여가 진정한 관여를 망쳐왔다. 보다 강경한
심지어는 파괴적인 관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유일한 길이다. 자국의 힘을 지역 또는 세계로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 앞에 물러서지 않으면서 기후, 군사, 보건, 팬데믹 통제, 인권, 무역 등의 여러 폭넓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관여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다. 분명 중국은 크고 또 이제는 강하기에 그 야망을 돕고 적대감을 부추기며 이웃들을 위협하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낙관은 금물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냉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아직까지 그의 대중국 정책은 확실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2021년 11월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달에 중국의 한 국영기업은 액화천 연가스를 미국에서 20년 동안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국 1위가 됐다. 한편 중국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유지됐다.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선수단의 참가는 독려한다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 이런 정책들은 모순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많다. 그러나 충분히 조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 혼란스러운 경쟁과 협력이 번갈아가며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나타날 미중 관계의 문제점들도 관리의 범위 내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1강 미중 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었습니다. 2강 관여는 여전히 최선의 대중국 정책인가?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상무부 대중 선임 자문역 오랫동안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 학장으로 일했다. 관여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들에 통합시키자. 그러면 중국은 그 질서의 기둥이 될 것이며 자유항행, 인권, 자유무역과 같은 그 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런 통합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국내 통치체제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국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그것과 비슷하게 바꿔갈 것이다. 미국 모델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막강하다는 데서 나온 이런 믿음은 거의 40년 동안 미국 대중국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흥미를 잃어버렸고 미국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관여는 더 이상 최선은커녕 그럴듯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되지 못한다. 관여 정책이 약속했던 것들. 관여는 오늘날 미국 외교 정책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다. 리처드 닉슨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1967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이 변화하기 전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뒤를 이은 미국 대통령들과 이들 행정부의 최고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그 개념에 계속 승인 도장을 찍어왔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이 가입했을 때 관여 정책의 정점을 보여줬다. 그는 2000년 3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중국이 미래에 취할 행보는 중국이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통제할 수 없고 다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도록 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끌어당길 수도 있고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WTO 협정은 중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위해 일하는 목표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도 2005년 국무위원회 미중관계 연례 포럼에서 관여 정책의 정당성을 열렬히 토로했다.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동업자가 되리라 단언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나라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찾도록,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폐쇄적 정치는 중국 사회에서 영구히 버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중국은 정부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로 평화적으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관여 정책을 쓰면 중국이 시장 민주주의 모델로 바뀌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굳건한 지지자로 바뀔 거라고 여기는 순진한 생각은 그대로 이어진 듯하다. 왜 그럴까? 역사를 보면 그런 변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관여와 압력에 의해 중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이 앞서 그런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가지 면에서는 중국도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듯도 하다. 1980년대 초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시장주의, 외국 자본, 외국 사상 등에 개방했다.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면서 뒷받침됐다. 두 기구 모두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기묘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자국의 경제개혁에도 그 못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WTO 가입을 위해 중국에게 요구된 조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그 시장을 더 활짝 열어 해외 기업들이 더 활발히 경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영기업의 역할과 농산물 무역에 대한 통제도 줄이고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을 넓히도록 했다. 중국의 국제체제 참여는 내부의 정치개혁 과정에도 직접적이고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92년도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중국 정부가 비정부 기구의 설립을 승인하도록 설득했다. 중국은 1994년 최초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자연의 벗을 설립했다. 또한 환경보전, 이민자 자녀 교육, 가난 구제 등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구들이 속속 설립됐다. 10년 이상 미국과 서구의 NGO들과 공익재단들은 중국 시민단체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다. 2010년대 초 기준 중국 NGO 숫자는 수만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한 단체는 심지어 야심적인 중국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후보로 나서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부유한 기업인들은 개혁 지향적인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정치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살롱을 열었다. 중국 국민들은 일부 NGO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활용해 공기질 개선 요구, 토지 수탈 반대, 부정부패 규탄 등을 내걸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2010년 시위 횟수는 18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관여 정책이 확고한 승리를 거뒀다고는 농담으로도 말할 수 없다. 개혁 개방 시기는 정치 경제 개혁에서 반짝 개선을 거뒀다가 오랜 침체기가 이어지는 반복이었다. 그리고 1989년에 천안문 사태 같은 엄청난 퇴보 또한 있었다. 중국 정부는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거부했으며, 정치 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WTO나 유엔 해양법 협약인이 하는 기구 및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제 규범을 따르는 데 신물이 나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관행은 유엔 인권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미루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관여 정책을 역설하지만 중국이 이미 등을 돌린 시점에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뚜렷해질 뿐이다. 관여 정책의 종말. 관여 정책의 종말은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차 진행됐으며, 세 가지 두드러진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2007에서 2009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처음으로 재고됐다. 미국 경제의 붕괴와 중국 경제의 상대적 호황을 보면서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미국 모델을 따라야 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됐다. 왕치산 부주석이 미 재무장관 행크 폴슨에게 했다는 말은 이미 유명하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죠. 하지만 행크, 당신 내 체제를 좀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 샤오차는 세계의 지급준비 통화 지위에서 달러를 밀어내는 게 어떠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 최고 위층에서 처음 싹튼 이런 생각은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 쑥쑥 자랐다.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 노선은 막을 내렸다. 시진핑은 시민행동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엄중하게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했으며, 대규모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계 무슬림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억류했다. 그리고 목표 한정, 보조금, 규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 10개 첨단 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고 다국적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 같은 새로운 산업 진흥 계획을 세웠다. 시진핑은 중국이 서방 세계와 그 가치 및 규범에 더 긴밀히 통합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와 중국의 정치적 안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규제 입법으로 중국 NGO들이 해외의 NGO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결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의 수는 2016년에 7천여 개에서 2020년 529개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중국 시민사회와 협력하려는 미국 시민사회의 힘과 열정을 약화시켰고,
이로써 미국의 적극적 관여 정책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를 없애버렸다. 동시에 201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외교관계회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상황을 살핀 결과 그 미비함을 포착했다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과 일하면서 그는 인권, 인터넷 거버넌스, 경제개발, 군사동맹 등을 놓고서 중국적 가치와 규범이 그런 조직들에 흘러 들어가도록 했다. 친중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 조직에 대한 외국 공무원들의 연수 제공 및 실시간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발전 모델을 외부에 퍼뜨렸다. 중국의 국내외 정책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에 직면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의 커지는 야심에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내내 그것은 관여 정책의 미몽에 사로잡힌 상태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은 분명 기후변화 협상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이 사상 최초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여 정책에 있어서 세 번째이자 최후의 치명타를 날린 쪽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거의 40년 동안 관여 정책에 공을 들인 후에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국가이자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새롭게 평가했다. 민주적 규범과 규칙 중심적 질서를 뒤흔들려 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국제기구들을 미국의 힘과 이익에 방해된다고 봤으며 유엔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약과 기구에서 과감하게 탈퇴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중국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데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새벽. 관여는 더 이상 미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거버넌스 모델에 순응할 생각이 없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선택적으로만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또한 미국 주도의 현 체제를 바꾸고 싶어하며 그래서 국제 규범과 가치를 중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미국은 근본적인 미국적 가치와 규범에 국내외에서 도전하는 중국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정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이 활동하는 외부 세계의 환경 형성을 도울 능력은 있다. 먼저 미국은 스스로의 거버넌스 모델부터 손봐야 한다. 그것이 개방성, 투명성, 법치주의라고 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시장 경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들을 모델로 삼은 미국은 규범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규칙 기반 질서인가, 힘과 영향력을 놓고 양대 세력이 겨루는 상태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야심적 행동은 국제해양협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또 항행의 자유에 대한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프레임화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남중국해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국제행위자들이 국제해양협약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으고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전이 가지는 글로벌한 성격에 비춰 미국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수호할 때 종래의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만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중국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더 늘려가고 있는 지역의 개도국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기술 표준, 청정한 물자, 보급선 네트워크 등을 위해 새로운 노력에 들어갈 때 개도국 경제도 이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여러 이의 집단이 있다. 그 가운데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처럼 아직도 암암리의 정치 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집단들도 있다. 미국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중국의 개방 정책을 써야 한다. 두 나라 간 학생, 학자,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과 일하다가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일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런 가능성의 일환으로 미국은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이다. 미국은 미래의 관여를 위해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 이상으로 이강 관여는 여전히 최선의 대중국 정책인가? 이었습니다. 3강 중국은 왜 미국의 최애 위협인가? 지금 미국의 여론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명확하다. 최근 퓨리 서치 센터와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어찌 됐든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미국의 최애 대상이다. 바로 미국의 위협 분석 대상으로는 말이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을 일컬어 사회 전반적인 위협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라는 폭넓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절도를 저지르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계산적이다. 그들은 끈질기다. 그들은 참으며 기회를 노린다. 그리고 그들은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공정한 규제나 법의 지배에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을 하나로 묶는 최고의 희망.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적어도 4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중국을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불렀다. 2021년 10월 중앙정보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중국 문제 전담센터의 설립을 밝히며 이는 우리가 21세기에 봉착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각하게 분열된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수선한 미국에서 중국의 위협이란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의 모든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인 데다 이제는 아마도 종신 집권자인 시진핑의 영도 아래 있고 고질적인 인권유린 국가이며 홍콩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국가가 주도하는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인 데다가 공격적인 전랑 외교에 대규모의 군비 증강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보듯이 이웃 나라를 밀어붙이는 야심적인 위협 행위에 1대1로 전략을 통한 거침없는 세계 지배 차원의 야망까지 일부만 들어도 이 정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위협이란 그 실제성에서나 강도에서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로 여겨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부터 지역 세력 균형에 이르기까지 강성해지는 중국은 분명 큰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및 느낌상의 위협 내지 강압의 긴 목록, 그것만으로는 왜 중국이 미국의 최애 위협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위협이란 명확히 예측 가능한 명징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그것은 상호 간 의도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이를 인식하는 데는 원래 충분한 확실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실제 위협과 잠재적 위협 사이의 불확실한 간극은 종종 위협감으로 메워진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기 이미지 중 하나는 세계를 이끌어갈 명백한 사명을 가진 선민이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원칙은 한 지방이나 한 대륙의 원칙이 아니다. 해방된 인류 모두의 원칙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적 정치 가치의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오래된 믿음은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었을 다양한 인종 집단,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국민을 통합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자유의 이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미국 스스로도 그 이념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란 무엇이며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동시에 미국의 타자 또는 비미국적인 것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매우 특출한 미국의 자기 정체성에 비춰 중국은 매우 열등하며 반드시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하는 나라로 보인다. 그런 개혁이 없는 중국은 위협적 존재다. 그리고 그 가치와 정치 체제는 미국적 정체성의 대척점에 놓인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이란 중국이 실제 미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에만 근거한다고 볼 수 없고 미국의 본질에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중국의 본질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가치 중심적인 자기 이미지화가 미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한, 그런 공통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일성과 공동 목표의 위협이 된다. 특히 내적 불화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자난 가네시는 중국을 미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부르며 그런 희망이 없다면 미국인들은 서로에게 덤벼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소련이 무너지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은 이렇게 봤다.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유, 민주, 개인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원칙을 존중함을 뜻하고 저 바깥에 그런 원칙들을 위협하는 악의 제국이 없다면 과연 미국인이란 무슨 의미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이란 무엇이겠는가? 달리 말해서 미국의 자아는 위협적인 타자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들어진 적 중국. 공포와 위협의 정치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메투스 호스틸리스, 즉 적에게 가지는 공포는 로마 공화국의 통합에도 이바지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장 보댕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분열, 반란, 내란에서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맞설 수 있는 적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기 이미지와는 특수한 적을 요구한다. 많은 미국인들의 눈에 미국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원칙과 세계에 군림하는 패권적 군사력을 겸비한 나라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국이며 따라서 미국의 적은 세계의 적이다. 지역 안정성 같은 국지적 위협은 영내에 국한되도록 통제되거나 해당 지역 보안관이 처리하도록 위임될 수 있다. 다른 부문, 가령 세계적인 빈곤 문제나 기아, 기후변화 등은 선과 악의 일대 대결을 펼칠 만한 무대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 다른 위협 가운데 테러 조직 네트워크나 팬데믹 등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어렵고 지도상에서 문제의 근원지를 짚어내기가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중대한 위협의 후보자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능력면에서 옛 체제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란과 북한은 재래식 지정학적 입장에서 골칫거리 정도는 되겠지만 세계는 물론 미국 사회에서 상상력을 자극할 정도의 무게를 주지 못한다. 결국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유일무이한 위협 세력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크다. 지도상에서 큰 면적을 차지한다. 황인종의 나라다. 그리고 관심을 온통 쏟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그런 관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크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1990년대에 남긴 말이다. 물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단지 상상 속의 괴물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자유주의 질서의 일부를 무너뜨린 것은 맞다. 중국이 경제개발과 통치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다른 세계를 상대로 조언, 통제, 지도하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자국의 글로벌 패권이 침식당하는 일은 그 패권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 국가안보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의 유일한 도전은 아니라도 군산 복합체에 계속 힘을 실어줄 가장 편리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도전이라고는 할 수 있다. 합참의장 마크 마일리는 세계는 위험한 곳이며 날마다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방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중국이라는 유령보다 더 효과적인 위협은 없어 보인다. 이야말로 군산 복합체가 일찍이 창조해낸 강대국의 위협의 전형인 것이다. 중국만큼 큰 대륙 규모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핵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발주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이 보유한 모든 고가의 무기체계가 뭔가 공상적인 강대국을 상정하며 모호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정의되는 위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군사 준비 태세는 국방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 1위의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이 2위에서 12위까지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에 필적하는 지출 규모를 유지하려면, 즉 글로벌 산업체 수준의 군사력 투자를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은 적의 존재를 계속 필요로 한다.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내서라도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중국은 편리한 존재다. 레디메이드 위협인 것이다. 이상으로 3강 중국은 왜 미국의 최애 위협인가? 이었습니다. 4강.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미합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전환점에 이르렀다.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40년 만에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 기술, 사이버 공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경쟁 격화를 둘러싸고 점점 더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관여 정책처럼 한때 이 관계의 지침이 됐던 일부 근본적 아이디어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나라가 새로운 냉전에 덫에 걸리는 게 아닐까 우려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갈수록 중국의 거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반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자, 심지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다. 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 쪽의 미국관 역시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엘리트와 대중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근대화의 벤치마크 대상.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가져왔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미국은 찬양과 분노의 대상이다. 그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나라로 보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호의 감정을 동시에 가진다. 중국어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즉 메이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봤고 그 혁신과 번영을 우러러봤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강렬한 분노의 감정 또한 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교 정책에서 그렇다. 그리고 종종 미국의 패권주의적 태도를 비난한다.
이런 자세는 마오쩌둥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마오 시대 때는 이념적 지정학적 이유 모두에서 중국 사회 전반에 반미 감정이 만연했다. 이어진 개혁 개방 시대의 중국은 보다 실용주의적 태도로 바뀌었고 미국의 일부 측면을 모방하면서 다른 측면은 경계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샴보가 쓴 미제 아름다운 제국주의자는 중국이 미국에 가지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의 본질을 잘 짚어내고 있다. 최근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관여가 결국 실패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미 근본적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패권 대국으로 여겼고 그 번영과 선진성을 찬탄해왔다. 근대화를 위한 중국의 고군분투는 서구,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초 중국은 과학과 민주주의를 중국 근대화의 핵심 수단으로 여겼는데 미국은 중국의 과학과 근대 사상을 전해줌으로써 20세기 초 대학, 병원, 교회, 직업단체 등이 들어서는 데 기여했다. 초기 냉전기의 미중 간 적대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중국의 근대화와 야망 실현을 위한 벤치마크로 여겼다. 1950년대 말 참담하게 실패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정책은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야심만만한 구호 아래 중국의 초고속 산업화를 지향했다. 이어지는 개혁 개방 시대에 중국은 미국에게 보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시기가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한 때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의 개방은 시장 경제, 기업 경영,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고 혁신을 이끌어냈다. 1990년대에 주룽지 수상 같은 중국의 개혁자는 미국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압력을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으며 이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 나온 국제적 흐름에 연결돼 있으라라는 구호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원리의 하나가 됐다.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서방의 지배적 관념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른바 중국 모델은 중국이 서방 관념 일체를 버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서방의 여러 관념을 선택적이고도 실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당연히 미국의 것들도 있다. 미국의 영향은 경제 부문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찬미해왔다. 1970년대 말부터 수백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쌓았으며 그 가운데는 중국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나 손자도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여러 세대의 중국인 기업인을 비롯해 과학자, 기술자,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 고위 관료들을 배출해냈다. 이에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교육 부문의 연계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됐는데 그들은 미국 대학이 길러낸 중국인 전문가들이 결국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고 미국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교육 교류는 두 나라 모두의 보탬이 된다.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중국에 돌아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이 점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매혹시켜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가장 많이 공급해왔고 그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학위를 따고 나서도 미국에 계속 남기를 원했다.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의 혁신적인 생태계에 새 힘을 불어넣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역량과 인재 풀을 늘려줬다.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양국 관계에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한편 두 나라 사이에 가교 구실도 해준 것이다. 중국의 최고위 경제 관료 중 일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며 미국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미국 문화 역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농구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며 NBA는 수억에 이르는 중국인 팬과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미국의 줄리어드 대학교는 중국의 티안진에 분교를 세웠다. 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송 가수들 역시 수백만의 중국인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2019년 베이징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의 도시 거주자와 77%의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문화는 중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국익의 1순위는 체제 안보.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정치적 긴장과 이념적 차이 때문에 실현에 봉착해 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정치 상황에 고심하는 중국 정부는 그 거대 시장의 힘을 이용해 미국 기업과 단체의 자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다. NBA, 할리우드, 그리고 많은 미국 기업들은 서로 모순되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부딪혀 골치를 앓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적응하다 보면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욕을 먹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맞서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다 보면 중국 시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때때로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2021년 4월 중국 태생의 영화 감독 클로이 자우가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탄 아시아계 여성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역사적인 위협을 축하하는 대신 중국은 자오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이 자국 내에 보도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검열은 그녀가 지난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찬양하면서도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 중 일부 측면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 엘리트들이 점점 더 중국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면 중국 쪽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안보 문제가 미국과 연결돼 있다. 한때 중국 외교계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다이빙거에 따르면 국익을 따질 때 중국에서 최우선으로 꼽는 문제는 체제 안보다. 그 다음이 영토의 보전, 그리고 경제 발전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따금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국가주의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자신의 국가적 통일성과 정치적 안정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미국 통인 왕지스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외부 위협에 따른 국내 불안을 염려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장기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다. 반미주의 감각은 종종 수치의 100년이라는 역사 내러티브와 연계된다. 청왕조와 중화민국 시기, 외세의 개입과 침탈을 되새기는 내러티와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 됐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지킨다는 자체의 역사적 정치적 사명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종종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희생자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만 문제, 무역 전쟁, 인권 논쟁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장기적인 역사 내러티브로 접근하려 한다. 미국 엘리트들이 대체로 미국은 티베트, 신장, 홍콩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엘리트들은 이를 미국이 중국의 내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로 보는 게 보통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지켜줘야 한다고 보지만 중국인들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중국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볼 때 미국 지도자들은 그 지역의 동맹조약 체결국들을 보호하는 게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의 핵심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 전략가들은 이를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 본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분명 서로 다른 국익 추구에서 비롯되고 있는 한편 이 같은 양국 간 관점 차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중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양면적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시각적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2021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중국인들이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국인들은 미국이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패권이 더 불안정해졌으며 이런 변화의 조짐은 양국 관계의 실체가 변화한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거칠어진 것을 과장해서 선전한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중국은 종종 미국의 정치적 난맥상이나 사회적 불안을 집중 조명하고 심지어 과장한다. 중국 공영 언론은 미국의 양극화와 정당 정치, 그리고 가끔씩 벌어지는 공공기관 파업 등을 자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인종차별이나 총기 난사 같은 미국의 사회 문제들도 열띤 보도 주제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부정적인 쟁점에 주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일당 체제가 국가 안정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인권 문제에서도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비판에 수동적으로만 임하지 않으며 점점 더 같은 개념을 들이대며 미국의 역공을 가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은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왔으며 총기 난사, 인종차별, 경제 불평등 등의 문제를 꼬집어왔다. 경쟁적 공존은 가능한가? 중국의 부정적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 당시 행정부가 벌인 무역 전쟁은 중국의 국가주의 의식을 더욱 부추겼고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한편 중국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체 기술 입지와 국산화 혁신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웠으며 국제적으로 강하게 인식된 중국의 이미지를 간간히 국내 선전용으로 써먹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지도자들은 때때로 지금의 무역 전쟁을 한국 전쟁 당시 두 나라 사이의 대립과 비교한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한 일과 그 밖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회 문제들은 중국의 선전전에 계속 탄약을 공급해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관계는 근본적 차원에서 바뀌었다. 한편으로 미중 관계는 더 경쟁적으로 변했으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은 그들 사이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만 하며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도전에는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 자유관여적 접근과 대결적 접근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미중 관계가 계속 경쟁적 성격을 띠더라도 반드시 대립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나라는 모두 탄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로를 견디며 지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존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쇄신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진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 시스템이 미국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또한 고령화, 환경 악화, 사회적 불평등 등의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적 쇄신을 우선하면서 그들 사이의 경쟁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두 나라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궁극적인 경쟁은 양국 중 어디가 스스로를 더 나은 나라로 쇄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4강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이었습니다. 5강 중국은 과연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정책 토론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한 의미로 해석되는 밈과 서사가 난무한다. 자유주의 규칙 기반의 질서 룰즈, 베이스트 오더 RBO 개념은 그동안 정책, 미디어, 싱크탱크 집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인 서사는 이 RBO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 의해 정착됐으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시장, 국가 간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법 적용 등의 규범을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집단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가 1945년 이후 지역적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 공통적 통념의 성격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RBO는 국가들을 정상 국가와 수정주의 국가로 구분해준다고도 본다. 정상 국가들은 RBO를 옹호하지만 수정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도전한다. 정상 국가는 덕스럽지만 수정주의 국가는 사악하다. 단일한 국제 질서라는 서사. 어쨌든 그러한 서사에는 몇 개의 중요한 개념적 경험적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규칙 기반의 질서라는 용어 자체가 2010년에야 미국 정책 사전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캐빌러드 호주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이 용어를 채택했다. 이 용어는 애당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몇 년 뒤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역적 세계적 안정을 이끈 미국이 주도한 체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면서 중국은 이러한 질서의 주요 도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서사는 미국을 정상 국가로,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한다. 이는 마침내 2017년도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에서 성문화됐는데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미국이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유형화한 무대를 만들게 된다. 둘째, RBO는 단일한 국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경험적으로 취약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창출된 단일한 국제 질서가 지난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줬다는 생각은 우리가 실제로 국제 정치 행위자가 창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지지하고 반대하는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설득력이 별로 없다. 그러한 관점은 다양한 규범과 제도들이 작동하는 많은 정책들을 미국이 지배하는 단일한 국제 질서 속으로 뭉뚱그려 넣는다. 그러므로 RBO의 서사는
오늘날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왜 자주 경쟁적이고 모순적이며 경합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서사는 국가의 행태를 통제하는 경제적 군사적 요소들 및 인권 규범과 제도들을 창출하는데 미국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유럽은 세계화의 강력한 추종자였고 WTO, G20 같은 제도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또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여성과 어린이, 약자 등 대부분의 인권 혁신을 지지해온 주 행위자였다. 미국이 18세 이상 성인들의 권리에 대한 주요 협정 및 의정서 5개만을 비준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모든 권리 조항을 비준했다. 캐나다와 유럽의 헌정주의는 세계 곳곳에 헌정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미국의 헌정주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녔다. 중국을 포함해 지구의 남반구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권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세상에는 단일한 자유주의적 질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질서들이 존재한다. 그 결과는 수많은 국가들의 관료체계, 비정부 행위자, 개별적인 규범 추창자들, 다국적 기업들, 국제기구들의 창발성으로 나타난다. 이 행위자들은 무역, 사회적 개발과 인간 개발, 인권, 무기 통제, 기후변화, 정보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한 질서의 규범과 제도들은 다른 질서의 규범 및 제도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국가가 시민의 정치적 표현, 결사, 참여의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정치 발전의 질서 역시 지배적인 헌정 질서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헌정 질서에서 국가는 국제관계상 최고의 행위자이며 내정 불간섭과 주권의 고유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경험에서 보자면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현재 질서의 지지자가 될 것인가 도전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선언적으로 외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복수의 질서들이 존재하며 많은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은 어떤 질서는 지지하고 어떤 질서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을 오로지 단일한 국제 질서에 도전할 뿐인 수정주의 국가로 보는 지금의 서사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기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뚜렷이 구분되는 4개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간단히 따져보자. 한쪽 극단에는 규범과 규칙이 주권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헌정 질서가 있다. 그 핵심에는 주권과 영토 통합의 규범이 작동한다. 만일 이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관성 있게 강조되지 않는다면 국가 간 시스템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서를 촉진하고 실체화시킨 핵심적인 행위자가 바로 유엔이다. 유엔에 가입한 1971년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체적으로 유엔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유엔의 원조가 글로벌 거버넌스 사안을 해결하는 데 주된 방법이 되는 것에도 지지를 보내왔다. 중국의 보수적 성향은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유엔 안보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잘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및 대부분의 군비 통제 관련 기구들과 같이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은 가입 요건으로 국가 지위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주권과 영토의 단일한 통합체임을 주창하며 이는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외교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이슈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통합성을 약화하는지 혹은 강화하는지가 될 것이다. 또 한편의 극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대안을 내세우려 애쓰는 정치 발전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활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칙과 제도들에 대한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제도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이들 규범과 제도는 다양한 국제적인 조약과 위원회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주기적인 선거 등 자유민주적인 관행들을 진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 여성, 어린이, 사회적 약자 등의 정치 정문화적 권리를 방어하기도 한다. 냉전 시기에는 이 질서가 오늘날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포스트 냉전기에 들어서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 국가들의 수가 근소한 차이로 좀 더 많아지게 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권리가 정치적인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왔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적 우파 민족주의 운동의 발흥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규범들이 국가 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도 경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큰 원칙에서 거시 역사적 흐름으로 보자면 개인과 사회 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더 옹호하는 움직임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옹호보다 더 앞서는 모양새다. 1949년 이후 정치적 반대파와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중국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지배적인 규범과 제도, 조약을 일관되게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잠시 찾아온 자유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뎀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자유화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자유화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컨대 남한의 권위주의 시대와 포스트 권위주의 시대의 차이, 그리고 1965년 미국의 투표권법 이전과 이후의 차이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정치적 권리의 옹호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성과는 보잘것없는데, 특히 소수민족의 강요한 문화적 동화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거부해온 중국 공산당의 오랜 역사에서 본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퇴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질서 사이에서 세 번째 질서인 세계무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을 살펴보자. 오늘날 이 질서는 얼마간 자유주의적 규범에 입각해 있으며 WTO와 영내 자유무역 협정 등 몇몇 제도들로 구현되고 있다. 미국에서 중상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중국 무역 정책이 폐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중국의 관세율은 WTO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OECD의 무역 촉진 지수에서 11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무역 촉진 성과는 8개의 지표에서 개선됐으며 오직 1개의 지표에서만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협정 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보다 많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면서 점점 더 포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를 통해 WTO를 이용 혹은 악용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 무역 질서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관세 장벽의 범위, 지역 보호주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덜 개방적인 국가로 취급받는다.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이중적이다. 미완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은 군사적 질서다. 이 질서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과 제도들로 구성돼 있다. 이 질서는 침략 전쟁을 금지하는 규칙, 군비 통제 협정 등 특정한 경우에 군사력을 제한하는 원칙들, 그리고 군사적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 CBM 등을 포함한다. 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도 이중적이다. 사실 한편으로 1979년 베트남 침공 이후 중국은 자국과 영토 분쟁을 겪지 않는 어떤 국가도 침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대부분의 군비 통제 협정을 비준했다. 그 중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군사적 질서상의 대부분의 책무를 중대하게 파기하거나 교란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러시아가 핵 미보유 국가를 대상으로 핵 공격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중국은 인도, 러시아,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국경 주변의 국가들과 군사적 CBM에 합의했으며 덧붙여 해상 충돌 방지 규범 CUES에도 서명했다.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체결한 CBM이 분쟁과 충돌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군사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미국 제구항모전단 사령관의 최근 진술에 따르면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해군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예측 가능하며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지대 등 영토 분쟁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 및 관계국들의 자주 제한적인 군사력과 강압적인 외교력을 동원한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상권 제한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판결로 국제법적인 결말을 내자는 분쟁 당사자들의 제안을 거부해왔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외교 방식의 빈도수는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흑백 논리는 위험하다. 요약하면
미국이 지지하고 중국이 거기에 도전하는 단일한 자유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문제가 많다. 만일 어떤 단일한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이 지지하는 모든 규범과 제도들에 중국이 반대할 것이며 중국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도 미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있으며 미국은 반대하고 중국은 지지하는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 만일 미국이 떠받치고 중국은 도전하는 단일한 자유주의적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설명이 불가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문제가 될까? 물론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복잡성은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나무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숲 전체를 알 수 없다. 정책적 문제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때 아마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정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여러 부문에서 보듯이 정치 발전과 같은 몇몇 질서에서 중국의 도전은 맹렬하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 통제나 기후변화 등과 같은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보다 민주정치 규범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도전 측면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결정은 어떤 규범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여러 질서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에 대한 신념에 달려있다. 가능한 결론은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타협 혹은 균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최전선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 역시 중요한 문제다. 정상국가들, 우방국가, 수정주의 국가들, 대립국 혹은 척대국로 이뤄지는 단일 질서라는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는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내세우는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중국을 근본적으로 패권적인 미국이 봉쇄하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또한 미국을 배제하게 된다. 서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이러한 담론들, 즉 우리는 예외적으로 덕스럽고 저쪽은 예외적으로 사악하다는 식의 논리는 상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은 자칫 과장된 위협과 경쟁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궁극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상호 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그 복잡성과 회색 그림자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5강 중국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이었습니다.